적극성능이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메소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미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소드 밸리데이션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표대포주 MV에 대해서 개선 방향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발표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람 있으시면 바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발음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런데 약간 좀 목소리가 새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V 이론입니다.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정의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시험에 이용하는 시험 방법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밑에도 똑같습니다.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MV라는 게 QC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MV만으로 QC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만 아니죠.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험자 적격성 평가라든지 분석기기 적격성 평가 여러 가지 QC 스킬들을 종합해서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리데이션이 적용되는 시험 방법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확인시험, 크게 확인시험, 승부시험, 정량시험이 있는데요. 이번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개정전에는 화학적 합성 의약품 등에 대한 확인시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확인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걸 봤을 때는 확인시험이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고는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QC 파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차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영향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확인시험이요? 네, 그러니까 확인시험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로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생각에는 확인시험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원래 규정화되어 있는 방법 이외의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그거 이제 대체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화학적 합성의약품 등에 대한 확인시험, 합성의약품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의약품에 대한 확인시험을 적용됐던 게 단일 의약품 그러면서는 아모나트륨 그런 것도 확인시험을 해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서 못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고 물류파트에서도 벨기로 등록된 원료 같은 거 그런 거 확인시험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대기지법 병행시험 하게 되면 확인시험 없었던 예전 시험 같은 경우에 추가 요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국내 규정이나 저희 사내 규정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 방법이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스페시픽 테스트라고 해서 정도나 pH, 무등식 이런 시험 방법까지도 다 밸리데이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시픽 테스트에 대한 밸리데이션 방향 이렇게 물음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뒤쪽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 시험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뒤쪽에서 이건 자세히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MV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 규정입니다. 저희 사내 규정이 지금 국내 규정 똑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대한약정에 실리는 품목, 두 번째는 식품의약품 안전질서이 인정하는 공증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국내 규정에 맞춰서 KP에 등록된 시험 방법 같은 거를 밸리데이션을 생략을 했는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약전에 있는 시험 방법도 밸리데이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시험 방법 기술 이전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지금 성남수학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받고 그리고 비교 시험만으로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생략하거든요.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꾸 녹십자가 잘 돼 있다는 게 아니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연구소 자체가 GMP 시설이 아니고 그 밸리데이션 되어서 나온 결과들이 걔네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믿지도 않고 만약에 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받게 된다면 그 기술 이전이 완료되고 또 사이트에서 한번 또 밸리데이션을 또 합니다. PV전까지. 네.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풀로 한다는 게. 네, 그렇죠. 풀로 지금 GMP 시설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연구소 데이터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 기존에 지나간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지나갈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풀 스케일로 진행하는 거랑 시간 형성만 진행하는 거랑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시험 양이 조금 더 늘어날 뿐이지. 저희 실험 사이트에 일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풀로 진행하는 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기존에 있는 제품 원료 시험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부분을 추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바인드에 생각해야 되겠네요. 우선 별개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돼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새로운 밸리데이션 규정에서 되게 항목별로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작성된 것들도 좀 지금 시점으로 보면 좀 자료가 미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밸리데이션 나중에 어차피 내용이 나올 텐데 재밸리데이션이라는 검토 기간을 거쳐서 밸리데이션을 추가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이 앞으로 갈까요? 대부분 별개로 등록되어 있는 건 연구소에서 다 메소드 밸리데이션 해서 기술 이전 받은 데이터를 다 남겨놓은 경우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보완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돼 있는 것 중에도 지금 다루고 있는 그 항목들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그때는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안 다뤘던 것들이 지금 추가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완거성이라든지 연쇄적으로 특이성 부분에서도 좀 예전에는 다르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어서 보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작성이 된 MV가 끝까지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분석법 자체가 주기적으로 조금씩 보완이 돼서 완성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또 설명을 드리면 국내 기준도 그렇고 해외 기준도 그렇고 메소드 베리피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더라도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성남사학팀 같은 경우에는 베리피케이션 개념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자 적격성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규격 평가 이런 것들도 다 베리피케이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베리피케이션은 적어도 실험 시간 정밀성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미국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베리피케이션 항목에 그 특이성이라든지 시험 시간 정밀성, 검역의 안정성은 최소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피케이션에 관한 정의도 한번 저희가 이쪽에서 정확히 그 개념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는 것이 재밸리데이션입니다. MV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했을 때만 MV에 대해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라고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을 때 시험 방법에 대한 영향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이 변경이 되면 검체 특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험 방법의 특이성이라든지 그런 게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전 직장에도 그렇고 생산 공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메소드에 변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런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그러니까 완료된 MV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규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밸리데이션은 일정 주기에 따라 필요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필요성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완료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기를 정해서 그 완료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꼭 뭐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 그 뒤쪽에서 보실 거지만 저희 그 성남 사업팀에서도 이러한 그 절차를 한번 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많이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FDA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FDA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석 절차가 특이성을 유지하며 의약품의 확인, 함량, 품질, 여기네요. 순도, 효과를 이성적으로 보증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밸리데이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미국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변경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특이성이라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겠죠. QC에서 시험 방법이 많은데. 네. 그리고 5번째로 MV에 대한 일반 사항인데요. 지금 MV에 대한 마스터 플랜, 사실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MV 자체가 지금 변경이 발생했을 때만 그 밸리데이션을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마스터 플랜이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서 한번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김진욱 대리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네.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도 같이 운영해야 되지. 그렇죠. 사실 그 MV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MV를. 사실 그게 맞는, 그러니까 뭐 운영의 차이긴 한데 MV 실시자는 솔직히 QC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MV 보고서를 재밸리데이션 하려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MV 실시자가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QA 담당자가 실시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기 있죠. 하다마다 더 많이 틀리니까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회의 쪽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행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검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마다 다 정책으로 틀려서 꼭 어디가 맞다는 건지 그래서 사실 QC에 가면 따로 MV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포엠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그 포엠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컨트롤하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파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QC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밸리데이션, 어차피 지금 밸리데이션 제가 봤을 때 QC가 해도 큰 상관없을 것 같은 게 지금도 김정욱 대리하고 그 전에 QA 쪽 분들이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관련돼서 전혀 리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이번에 영역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 쪽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네, 그렇죠. 사실 문서도 사실 지금 찾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준 다음에 벌써 한 곳에 보관을 해놓긴 하지만 MV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그거는 영역을 한번 나눠서 이번에 보관 장소까지 나눠서 싹 정리하는 게 아니고 다 스킨 떠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런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이거 어제 급하게 만든다고 프린트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석법의 발달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보통 개발 단계에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단계고요. 연구소에서 하는 밸리데이션을 그 프리밸리데이션, 예비 검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그 보통 사이트, GMP 시설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기술 이전을 해서 그 사이트에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밸리데이션 근거로 그 표준 시험 방법서를 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시험자가 그 표준 시험 방법서를 근거로 해서 루틴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면 재밸리데이션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법을 발달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험법을 적는데요. 첫 번째로 QC에서 테스트하는 시험의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확인 시험, 분석 대상 물질을 확인하는 시험, 검수의 물리학적 특성을 표준 물질 특성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하고요. 보통은 IR, 크레마토그래퍼, UV 최대 핵강도 그런 시험법이 확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도 시험입니다.
순도 시험에는 유효물질이라든지 중금속, 잔류용매, 숙주유래 DNA, 펩타이드 등이 있고요. 순도 시험에는 정량 시험과 한도 시험이 있습니다. 한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ppm 이하 그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시험이고요. 정량 시험은 0.1% 그러니까 수치로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함량 또는 효능 시험인데요. 검체 중에 존재하는 금속 대상물들의 양 또는 효능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다 여기 녹음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이 저희가 아 맞네. ICH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시험 본인들로 평가해야 되는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확인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이성을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순물의 함량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정량 한계, 직선성, 범위를 범위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현성, 시험시간 정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행이 되면 시험시간 정밀성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법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삭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지금 산해 규정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산해 규정이 저기서. 네, 지금 산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완건성이 한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완건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 좀 수행이 되긴 하는데 지금 산해 규정은 완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6월 17일 날 배포된 거에 완관성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매 규정에서도 필수사항은 아닌데 권고 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한도 시험에서는 특이성이랑 검출 한계를 측정 평가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 정밀성, 반복성, 특이성, 그리고 직선성, 범위를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사실 권장사항이고 시험법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함량 시험인데 되게 저농도다. 그런 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함량 시험에 검출 한계랑 정량 한계가 없지만 저농도의 함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이 이런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밸리데이션 파라미터가 정밀성인데요. 정밀성에는 크게 반복성이랑 실험시간 정밀성, 그 다음에 제한성, 실험시간 정밀성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반복성을 보시면 반복성에는 평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100% 시험 농도의 100%에 해당하는 농도로 2회 연속해서 그런 시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규정된 범위를 포함해서 세 가지 농도를 각각 3회씩 측정해서 반복성을 평가합니다. 반복성을 평가를 할 때에는 동일시험실, 그다음에 동일시험자, 동일시험기기, 동일시험 재료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험실의 정밀성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시험실에서 시험 1이라든지 시험 자라든지 시험 기기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바꿔서 평가하는 파라미터고요. 시험실의 정밀성, 시험자 편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자 적격성 평가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V를 실시를 했는데 시험실의 정밀성에서 시험자 편차가 12%, 2%가 나왔다. 그러면 이 시험법에 대한 시험자 적격성 평가를 12% 이하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합니다. 그리고 제한성인데요. 제한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시간, 공동시험이나 기술이전 하고 나서 시험시간 정밀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밀성을 평가할 때는 표준편차라든지 표준편차의 신뢰 구간 12%를 표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이란 측정값이 이미 알고 있는 참값에 근접한 정도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정량시험지 평가되고요. 그리고 분석법이 규정하는 모든 범위에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특이성이라든지 그다음 정밀성, 직선성이 평가가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추론해서 이렇게 정확성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틀린데요. 여기에서는 정량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의약품 제재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료의약품을 보시면은 참값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표준품 같은 거, 순도를 이미 알고 있는 분석 시료를 대상으로 밸리데이션 하려는 분석법을 적용해서 그러면 시험 결과치가 나오겠죠. 실측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참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참값 대비 그 실측치의 차이를 그 평가를 해서 정확성을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밸리데이션 하려는 분석법에 의한 시험 결과랑 정확성이 알려진 분석법에 의한 시험 결과를 비교해서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 또 정확성이 알려진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약전에 수제된 분석 방법이나 그런 분석 방법을 말하고요. 의약품 제재에 관한 정확성인데요. 일단 그 평가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재 성분 혼합물, 보통은 플라시보나 매질인가요? 정확한 용어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플라시보에다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지자량의 표준품을 첨가해서 회수율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ppm 표준품을 스파이킹 했을 때 그 실측치가 실제로 80ppm이 나오는지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플라시보가 확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샘플에다가 표준품을 스파이킹을 해서 그 샘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샘플 플러스 그 표준품의 양 두 가지가 실측치가 나오겠죠. 이놈치가 알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횟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하려는 분석법에 의한 시험 결과랑 정확성이 알려진 분석법에 의한 시험 결과랑 비교해서 정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정확성을 평가할 때는 규정된 범위를 포함해서 최소한 3농도를 각각 최소 3회 시험을 해서 회수율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이성입니다. 특이성이란 불순물, 분해물, 배합 성분 등이 혼재된 상태에서 분석 대상 물질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특정 분석 대상 물질에 대해 비특이적이고 식별성이 완벽하지 않은 분석법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석법을 조합하여 필요 수준의 식별을 달성해야 됩니다. 특이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법에서 평가해야 될 파라미터입니다. 함량 항의시험이라든지 불순물 정량시험, 유효성분의 정량법, 여기서 평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종류에 따라서 또 특이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틀린데요. 첫 번째는 확인시험입니다. 확인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 동전시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어야 되고요. 이런 식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분석 대상 물질을 포함하는 검체랑 분석 대상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검체를 만들고 그 두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품을 분석을 하는 거죠. 표준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분석 대상 물질의 시험 결과가 양성의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분석 대상 물질을 미포함한 물질이 음성이 나온다는 그런 걸로 특이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 대상 물질과 구조와 유사한 물질이나 밀접한 관련성 있는 물질을 확인시험을 적용해서 그 양성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특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이나 관련성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물질을 선택을 해야지 쓸데없이가 아니라 아무 영향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정량시험과 순도시험입니다. 정량시험과 순도시험은 특이성 증거법이 동일하고요. 크레마토그래프를 보시면 대표적인 크레마토그래프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개 성분의 식별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성분이 서로 분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 그러니까 분리하기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가장 근접하게 응리하는 두 개의 성분의 분리도를 이용하여 나타냅니다.
특이적인 정량 시험법에서는 다른 추가적 분석법의 데이터를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특이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불순물 표준품, 위험물질 표준품이죠. 위험물질 표준품이나 첨가제가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런 적당한 온도의 불순물이나 첨가제를 첨가한 검체랑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검체, 그 두 가지의 시험 결과를 비교를 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특이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선성인데요. 직선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상담계수, 상담계수를 평가하는데요. R제곱, 결정계수가 R제곱이죠. 상담계수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 상담계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R값이 0.9 기준에는 들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거 경향성을 보인다 싶으면 이거는 직선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직선성을 평가할 때는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위입니다. 범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험을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직선성 평가 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분석법이 적용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위 내 또는 범위의 양단을 포함한 용도를 한번 검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이 검체가 직선성이라든지 정확성, 정밀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범위의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것이 최소로 규정하는 범위.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시면 정량법, 원략, 제재 정량법은 시험 공부의 80에서 120%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출한계고요. 검출한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적 평가에 근거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SNB, 시그널 노이즈에 근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반응의 표준 편차와 음량선의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세 번째 방법으로 검출한계를 많이 산출을 하고요. 첫 번째 방법이라든지 두 번째 방법으로 검출한계를 평가했을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정량한계도 검출한계랑 똑같습니다. 평가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적 평가에 근거하는 방법, SNB에 근거하는 방법, 반응의 표준 편차와 검량선의 기울기에 근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량한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계산식으로 정량한계가 예를 들어서 10ppm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정량한계가 아니라 그 10ppm을 만들어서 직접 조절해서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량한계 값이 재현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특이성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량한계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건성이고요. 완건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분석법 개발 단계에서 보통 실시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QC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기가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QC에서 실시를 하면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요. 하여튼 완건성이 지금 필수는 아니지만 관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건성을 분석평가할 때 분석법을 대표적으로 인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H를 예를 들면 이동상의 pH가 조절을 해서 시험 결과를 발견한다든지 이동상의 조성의 변경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고 완건성에서 평가된 완건성을 진행을 해서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SOP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MV에 관련된 유용한 자료인데요.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직접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V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실시를 한번 해봐야지 일단 좀 감이 올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MV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루피어대 포즈 MV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 성공 트라이앵글 한번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성공 트라이앵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뭐 갑자기 왜 성공 트라이앵글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 트라이앵글을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일단 현 수준을 보면요. 회사에 성공 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런 삼각형을 해가지고 네. 하는 그거를 약간 학습을 한 다음에 성공 공장 모델로 설명을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냥 갑자기 엉뚱한 네.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네. 사람들 헷갈리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정말 뭐, 꿈 같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로 한번 학습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현 수준을 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MV 실사, 이러한 실사를 대비해서 MV 자료비, MV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과장님한테 한번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이번에 자체 실사에서 지적받은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한번 해봤을 때, MV 실사를 위한 목표, MV 자료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0%의 현 수준. 그리고 목표로는 이러한 실사를 대비한 MV 분석과 이러한 실사 시 MV에 대한 지적사항 10번으로 목표를 적었습니다. 기간이 11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MV 관련 규정을 학습하자. 예를 들어서 해외 GMP 규정에서는 MV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타사 사례, 그러니까 실제로 타사에서 MV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적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MP 전문가 자문을 받자인데요. 사실 실무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일하고 욕먹는 건데요. 저희가 이유가 되면 자문을 통해서 이제 방향성 한번 정해보자라고 해서 개인의 전략을 한번 정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목표 MV 현황을 조사를 하자. 실제로 미흡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완제품 MV에 대해서 목표 완제품에 대해서 MV 대상 시험이 무엇이고, 그리고 미흡한 게 뭐고, 그걸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목표와 MV 현황 조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할 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성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공간이 좀 비어가지고 이렇게 우선 좀 해드려봤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5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GMP 규정과의 갭 분석을 하자. 실제 저희 산해 규정이랑 해외 GMP 규정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갭 분석을 해보자. 네, 구체적으로 할 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타사 MV 실사 지적사항을 조사하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실사자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한 가지 사례만 일단 진짜 사례만 일단 적용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갭 분석이라든지 타사 사례를 반영해서 저희 메소드 밸리데이션 실시 규정을 한번 개정하고, 그 다음에 개정에 대한 휴식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가장 구체적으로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목표 MV 현황조사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목표 MV를 실시하고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할 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글로벌 GMP 규정과 갭 분석에 나왔는데요. 해외 규정과 국내 규정, 그다음에 산업 규정을 쓰고 7월 둘째 주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갭 분석을 7월 첫째 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타사 MV 실사 지적사항 조사를 7월 둘째 주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메소드 밸리데이션 실시 규정, 규정서를 지금 변경 신청 중이고 아마 8월 둘째 주에 완료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V 실시간이 있는데요. 사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MV를 실시하기 전에 MV 현황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밸리데이션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험물질, 방출 시험, 함량 시험, 잔류초사, 잔류 필드에 대한 MV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항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율점검에서 문건 부장님께서 이렇게 건에 대해서 재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든 MV 일정이 계획으로는 11월 첫째 주에 끝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개프돌인데요. 아까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밸리데이션 적용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규정이나 사내 규정에서는 확인 시험이라든지 한두 시험, 정량 시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스페시픽 테스트, 스페시픽 테스트 죄송합니다 발음이 스페시픽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시픽 테스트에는 무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균은 함량이 아니죠. 스페시픽 테스트잖아요. 지금 무균하고 에드모션 같은 경우에는 MV 개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pH라는 거죠. pH도 보더라고요. 역시 놀랐는데 pH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밀성만 이렇게 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도 그렇고. MV 개념으로 가지고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점도 측정 바꿔서 PLG 502에서 점도 측정법이 시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타장만 났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루피어 방출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자 편차 문제 있었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밸리데이션 규정을 적용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될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게 꼭 이제 저런 모든 항목들을 다 수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 확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밸리데이션 생략 가능성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메소드 베리피케이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에서는 검역의 특이성, 잘 안 되는 검역의 특이성, 실험실의 정밀성,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메소드 베리피케이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소드 베리피케이션 정의를 어떻게 분석 검증, 분석 검증. 근데 저희가 USP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USP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의약품 사고가 일어나면서 GMP에 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분석법에 대해서도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슈가 됐고, 그래서 각 미국에 있는 그런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들로부터 시험법을 다 받아가지고 그 항목이 되는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다. 그럼 그 아스피린에 대한 항목들을 취합을 해서 시험법을 추려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게 USP이고 NF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제품이 한 회사에만 국한해서 생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분석법을 그대로 짜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제조 방법과 동일하게 생산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특허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경우면 분석 방법이 틀려질 수 있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규정서에 올라와 있는 시험법이라도 자기 회사 제품에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죠. 그게 이제 메소드 베리피케이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컨셉 자체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공정서에 수제되어 있다고 해도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계 회사들은 자기네들께 공정서에 올라와 있다고 해도 다시 재검증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세파클로 건조 시럽 같은 경우에 보면 적색40호 그 성분이 이 공정에서 시험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TH가 발생을 하죠. TP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래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버리피케이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료도 이제 원료도 보통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원료 같은 경우에 제조 공법이 제조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료라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성분 분말조사 같은 경우에 주성분이 변경이 돼도 메소드 밸리데이션, 버리피케이션 다시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지금 요새 있고, 지금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관련된 사항들을 수행을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전에 교육을 한번 받았을 때는 메소드 밸리데이션 이꼴 메소드 베리피케이션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정확한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베리피케이션이 곧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베리피케이션 자료를 요구하면 풀 밸리데이션 자료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메소드 베리피케이션을 정의를 하기가 사실 좀 되게 포괄적인 것 같긴 한데, 발리데이션과 비슷한 네. 의미로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베리피케이션.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확실히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소드 베리피케이션. 네. 그거는 저희 자사가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을 동일하게 네. 용어를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갈 것인지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실험실의 정리성. 그거는 좀 아마 용어의 정의에서 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규정을 보시면 저희 지금 사례 규정이거든요. 메소드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베리피케이션을 실시한다. 메소드 베리피케이션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하는 것으로 1회 시험하고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 1회 시험 이거 같은 경우가 좀 네. 저 규정 자체는 이제 중국 쪽에서 저희가 퍼즐 같은 규정을 바꾸고 저렇게 방법을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저게 맞지는 않죠. 네. 최소한 그 공정성에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적용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이성, 그다음에 정확성하고 정밀성 그 정도 수준은 이상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시험자가 예를 들어서 비오데포즈 그 한낙들을 완료하는데, 그러니까 규격 테스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위 시험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끝나고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리 시험을 봐서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시험을 할 수 있을 교육이라든지 분석 기술을 통해서 너도 시험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자 적격성 평가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 네. 저는 시험자에서 평가를 분류를 하고 네. 버리피케이션에 대한 점을 다시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시험자에서 다른 시험자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네. 두 분에 대해서 그런 자격 검증을 하지 않으세요? 현재? 혹시 지금 QC 내에서? 네. 그러니까 공정성에 등재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MV 돼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MV 돼 있는 것도 그 초기에 있던 사람 이후에 기후에 그 제품이나 원료까지는 모르는데 제품 같은 경우 시험하게 되면 그 시가정밀성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못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발리데이션 부분에서는 그렇고 담당자가 변경이 됐을 때 시험자와 자 사이에 평가를 해서 평가가 네. 차이가 없을 경우에만 두 사람이 업무 스위칭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개념으로 베리피케이션을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이미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규격평가랑은 좀 개념이 좀 틀리죠. 규격평가라고 규격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잖아요. 네. 그
기존 사원하고 네. 테스트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전 제품을 다 적용하면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요 제품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시험법에서 특이성이 있는 시험법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자가 교체될 때 항목들에 대해서 그 기존 작업자하고 변경하려는 작업자 간의 평가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갖다가 좀 확보해 두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역수차도 하고 있지 않나요? 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험자 자격증 평가가 완료되면 주기마다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2년, 보통 2년 동안 아무런 그 사람이 평가가 없을 때, 그 시험을 2년 동안 안 했을 때, 다시 한다? 네, 다시 하거든요. 근데 2년 안에 다른 시험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는 유효하게 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지금. 근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안정성 담당자가 네. 한 명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전 항목, 전 제품을 다 하는 경우에는 일반 제품 시험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진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냥 담당자가 안정성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우선은 업무 스위칭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배치의 적합성 평가 정도 그 정도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시험 퍼블리데이션 시험자 적합성 진행이 되면서 우선은 신입사원 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시험자에 대해서도 뭐 그 주기별로 필기하고 실기 관련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벨리딩이라는 내용이고요. 똑같습니다. 설명드린 게 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평가 표로 한번 나타내셨는데요. 지금 미국 가이드라인에 보면 따로 스페시픽 테스트라고 해서 따로 빠져서 나와 있고요. 왕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게. 이거 4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해도 되는데, 네, 공고입니다. 네. 저희 무피어 하게 되면 저것도 다 분장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 스페시픽 테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시간 정밀성, 그러니까 시험 시간 정밀성은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진짜 되게 잘 돼 있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시험법에 대한 시험 시간 정밀성, 그러니까 그것만 실시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누피어 쪽에서는 기본 항목들 대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점도나 또 뭐 있지 하나는 삼투압이나 점도 같이 시험자가 편차가 큰 것들 대해서 삼투압은 아니면 점도나 뭐 비중 아니면 점도가 좀 제일 컸었고 원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성이 지금 시험자 그리고 다른 시험자가 표현화된 방법인가 그런 검증이 필요했지. 지금 SOP로 되어 있지 않은데? SOP를 해놨는데 네. 그 실제로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SOP를 만들어졌는지 자료가 없는 거죠. 현재는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왜냐면 한번 사고가 나고 네. 그 OS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서큘레이션 갖고 좀 온도를 평온화시키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지금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뭐 전 제품 적용이 어려운 우선적으로 지금 수출용 대상 제품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그 대표수건 거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60자에서 실제로 실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을 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실사 품목, 완제품에 대한 MV 리스트를 가져가고 근데 완제 이때까지 원료나 그런 거는 가져오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완제품에 대한 MV 리스트를 가져가고 해서 리스트를 보고 몇 가지를 찍습니다. 한 2가지나 3가지. 보통 무균이나 함량 시험 치는데 찍어서 가져와서 실제로 저희 시험법 밸리데이션 SOP랑 SOP에 맞춰서 실시를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시사 지적성을 받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성을 SOP에서는 해수율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이성을 해수율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SOP에 P-밸류로 평가를 한 거예요.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네요. 생각보다 MV를 되게 꼼꼼하게 보는 시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완제품의 MV는 끝났는데 반제품에 대한 MV를 실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받았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본 내용 불신인데요. 일본 내용 불신 같은 경우에도 생물학적 제재 기준이 시험방법 거기도 MV 생략 대상인가요? 기준 거기는 반제품 해라고 되어 있죠. 하여튼 거기에 등재되는 별규인 경우 얘기하면 아니요, 별일도 아니었어. 공정선대 반제품에 대해서 MV는 실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환경변이 좀 더 중요하니까 적용 기준을 딱 강하게 하면 포함되겠죠. 네, 반제품에 대해서 MV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밸리데이션이 실시되기 전에 SOP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밸리데이션이 완료가 되고 SOP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SOP를 사용하고 밸리데이션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3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4번과. 그리고 5번과 8번은 치명사 함량 특이성 항목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 했다는 거, 특이성 같은 경우.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플라시보를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킹을 할 때 분석 대상 물질에 가장 영향을 줄 것 같은 물질을 선정을 몇 가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치매로살 함량을 분석한다면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제일 영향을 줄 것 같은 물질을.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이 제일 영향을 주겠다 싶으면 단백질을 고농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샘플에다 스파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그래서 MV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지적을 받았던 게 UV법 자체가 특이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AAS로 지원사 같은 경우에 AAS법을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방법을 바꾸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시험 방법. 예. UV법 자체가 지금 특이성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보시면 시험법 밸리데이션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 재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콜롬비아 시사 때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없더라고요. 지적 나왔어요? 메일도 나왔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답변이 어느 정도 왔었는데 답변만 하고 변경이 발생했을 때만 이들이 실시한다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발대주 주기 선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나요? 이게 사실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5천 공장에서 이렇게 받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사항 말이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를 못했어요. 이런 질문을 좀 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균시험 계획서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확인해서 거기에 사용된 기기라든지 그런 것들 실제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약전이 변경되었을 때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어떤 방법을 실시하는가라고 질문을 해줘요. 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7번이요, 7번. 약전이 변경되었을 때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시험 기기가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법의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LC에서 LC로 바뀐다고. 변경의 영향을 말하는 LC에서 거예요. LC로 바뀐다고. 우리 그거 정량 같이 하라고요. 최신 시험 검사에 스파클러가 옛날에 옛날에 적정이었는데 시클러 LC로 바뀌었어요. 아, 인출을. 저것도 버리피케이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이 기기에 변경이 됐을 때 특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런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보시면 이것도 솔직히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시합대 실사사항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정의검토만 되었으면 지적 안 받을 사항인데, 9번 같은 경우에도
뭐 실사자가 MV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 완료된 MV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사자가 좀 얘네들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되게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좀 꼬여가지고 실제로 메소드 베리딩이 엄청 커져나가고요. 실제로 보고서를 가지려고 해서 실제로 계산까지 다 해보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재등록이 네. 별로 없어서 그래요. 다른 해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등록된 다음에 한 5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정도 하면서 재평가를 할 때 재등록할 때 그때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시험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제네릭이 등록이 될 때 가혹 테스트나 이런 것도 진행하면서 시험 방법이 변경이 되잖아요. 네. 그것들 업데이트 되는 걸 다 방영을 시키는데 국내는 한 번 등록해놓으면 거의 끝이니까 사실 시험법 검토한 다음에 변경이 잘 안 돼요. 네.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에 한 번 리뉴얼 하거든요. 네. 5년에 한 번씩 재갱신하면서 그 당시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험 방법을 변경해서 그 방법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그런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이 반영이 잘 되고 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방향을 많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어요. USB도 자꾸 시험 방법이 변경이 되는 게 제네릭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평가가 돼서 시험 방법에 대해서 보완이 된 사항들이 그 다음 공정에서 새로 변경이 돼서 업데이트가 된다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시험 방법도 동일한 거예요. 공정성에 있는 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개도 실제 지금 트렌드하고 안 맞는 방법이 있으면 또는 그 시험 분석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테일링 관리를 안 했잖아요. 테일링 관리를 안 했는데 실제 지금 저희 시험법 중에 클래식R 같은 경우는 테일링이 엄청 심하고 요새 트렌드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시험법 개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내는 아직은 뭐 좀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쉽지 않죠. 근데 실제 뭐 2, 3년 안에 충분히 여러 부분이 반영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지적받은 사항이었어요. 제가 뭐 단백질 함량 지원 MV를 실시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정확성에서 그 횟수율이 약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해서 추정한 건데 실제로 실사자들이 놀라는 게 와가지고 실제로 다 횟수율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실제로 왔는지. 무슨 상황 볼 때는 뭐 다 보기가 다 하죠. 네, 그래서 좀 보고서 검토할 때도 좀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계산 과정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의견.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음표를 이렇게 놨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 한번 도출을 한번 해봤거든요.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MV 보고서에 대한 정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 문제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방안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나요? 아니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정기 검토인데요. 완료된 이거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완료된 MV에 대해서 정기 검토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뭐 주기를 저희 뭐 SOP도 정기적 검토를 하잖아요. 지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MV 보고서에 대해서도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재밸리데이션 검토 보고서죠. 그러니까 재밸리데이션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영역이 발생하면 뭐 밸리데이션 실시하고 위 6가지 사항 검토 결과 변경사항 및 이상 내용이 없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기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밸리데이션 서브젝트는 정도시험이에요? 이게 정도시험에 대한 네, 정도시험에 대한 저도 지금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실제로 했습니다. 맞아요. 저 우리 그 전에 했던 거 이거 그러니까 예를 한번 네.
아니, 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없다고요. 지금 아니, 함량에 대한 걸 검토하신 것 같은데 전도시험. 이건 그냥 내신이죠. 내신. 네, 내신. 2년, 3년. 이렇게 하면 이제 마스터 플랜에도 검토도 다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리스트가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보면 검토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검토 항목은 다 공용인 거예요? 저기? 이게 지금 여섯 개 보면 정도? 예, 더 추가되겠죠? 뭐. 지금 이거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해설서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검토 이런 항목을 저거는 변경 그 메이저 항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외에 제주소가 변경되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돼요. 그렇죠. 제조소. 공사 맞았잖아요. 우리 루피어 미국에서 인도로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포함되잖아요. 원료. 네. 뭐 사이트는 같아. 사이트가 아니라 제주처럼 같은데 사이트가 변경되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없어지고 인도로 갔어. 그거나 제조공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제로 오프티 가서 우리가 그 공법을 완전 비교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도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새로 그쪽에서 또 자료 주시겠네요. 주죠. 주는데 좀 미흡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큼 자료가 충분히 오지 않고 그냥 그쪽에 관련돼서 자기나라 문제 없다는 식의 그런 간략한 보고 형태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 한번 랜드 오비트를 가는 게 좋은데 작년까지는 못 갔죠. 근데 올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가시죠. 인도.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 기타로 해서 혹시 여기 대한 의견사항 있으시면 추가 사항은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추가 사항이요. 예. 네. 거기서 예스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발리데이션은? 검토 결과를 일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품질부서 책임자가 승인자가 하는 거긴 한데 팀장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그 초기에는 밸리데이션 작성자가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그게 안 맞으면 팀장님이 추가적으로 준다는 거죠. 네. 지금 저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네, 대부분 다 그냥 분석 방법 발휘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걸리면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기타가 이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기타로 일단 네. 변경사항이 있으면 검토 결과에 기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써줄 칸이 없잖아요. 검토 결과에 대한 작성해 주십니다. 엄청 많이 해요. 작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RA 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종의 RA 툴이죠. 저희 RA 네. 그 규정이랑 좀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래서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목이니까 그냥 다른 거고 네. 기타 항목 같은 경우에 그게 제품 분석에 영향을 주는 네. 그 메이저 사항이나 마이너 사항이나 네. 정하고 영향성 평가해가지고 RPN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RPN까지 할 필요 없어요. RPN은 아니어도 그쪽 그런 기법을 좀 도입을 더 하면 어떨까 싶은데. 뭐 등급을 하는 거죠. 변경 중대한 것이냐 중대하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네. 그런 부분들이죠. 제품에 분석할 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영향을 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기타 부분이 추가 필요할까 그냥 1번부터 5번은 네. 항목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련 부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 큰 부분은 없고 제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원래도 들어갈 수 있지. 왜 원래 1번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밑에 저거를 그렇게 쓰면 되죠. 제조 공법, 제조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요 설비가 변경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러려면 원료 제조처에다가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죠.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원료적은 우선은 내가 원래 잘 배우면 좀 그래도 우선 빨리 해놓으면 그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휴 사이트 변경되는 거라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만 좀 잘해서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안 되는 근데 원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 그럼 원료는 제조 방법이 원래 변경하려면 저희한테 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허가받은 만약 예를 들어서 옛날 게 문제예요. 옛날에 부속법 별도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때 뭐 MV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시험하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이제 오픈하자니 과거에 대한 원료에 대한 그 영향성 평가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별거 왜 그런 거죠? 티오프라마이드도 마찬가지. 근데 그건 업체 쪽에 밸리데이션 같은 거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니네 방법이 지금 평가가 실효성이 안 나온다, 제어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토에서 밸리데이션 된 자료가 있냐? 그럼 그거 그냥 받아갔으면 돼. 그 별교 자체는 제가 연구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업체가 있잖아, 로타 거잖아. 로타 아닌가? 로타 맞아요. 그 업체 지적 검토하면 되지. 걔네도 분명히 그 시기 동안 개정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해외에 이번에 병행되면서 없어졌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은 그럼 항상 검토하시는 분이 네. 리뷰하려면 제조처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 시험할 때도 제품의 주성분 제조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제조원이나 이런 데서 스케줄을 보지 않나요? 그냥 제조원 변경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알 수 있을 거고. 저 제조 방법의 변경의 범위가 단순히 솔벤트의 변경이지. 저 제조 방법은 저희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 방법 아니에요? 표시하시는 그럼 그거는 동기난 범위 아니라 당연히 검출돼서 다시 해야 제일 좋은데? 제조원 변경만 제조원 제조원으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주성분의 제조 방법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주성분의 제조원이 변경되거나 제조원은 동일한데 그 주성분을 제조하는 방법이 변경되면 그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검토자가 그 내용 정보를 네. 파악하려면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는 취지는 사실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만들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건 이제 발리데이션이 재발리데이션이 아니라 시험법 발리데이션을 그냥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밴드 오딧 규정이랑 물려서 밴드 오딧 점검하잖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때 우리가 서면으로 받거나 아니면 현장 가서 받거나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물려서 가면 충분히 주형제를 제외하고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제조법이 거기 변경되게 되면은 원래는 식약처에 그 변경 신고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지 않아요 저희 쪽으로. 1년에 한 번씩 확인해요. 예. DMF는 연처보험을. 근데 DMF 등록 안 돼 있는 원료는 안 하니까. 네, 안 하죠. 일단 뭐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번이. 네. 그러니까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문을 받고 최회장님이랑 자문을 받고 한번 팀장님 전문. 예, 실제 검토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년, 3년. 예, 관리 시즌 좋고 마스터 플랜도 잘 관리만 되면 훨씬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메소드 밸리데이션 그리고 뭐 요약 보고서를 그리고 마스터 플랜인데 바로 그 검토 주기에 맞춰서 제품별로 조절해보죠. 베리피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은 같이 넣었는데 베리피케이션 아까처럼 시험자 적격성으로 그 의미를 바꾸면 네. 베리피케이션은 사실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메소드 밸리데이션 내에 다 들어가던가 아니면 같이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베리피케이션은 공조서에 등재된 문법인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MV를 해보는 거라고 해도 되고 MV는 별개인 거에 대해서 대단한 거라고 둘 다 의미는 비슷한 소리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의만 정확하게 하면 근데 저 궁금한 게 혹시 저희 MV 할 때 기기 분석 기기에 대해서 적격성에 대한 내용 다 집어넣나요? 그것도 제가 저희가 그 내용이나 서티를 집어넣지는 않는데 네. 그 적격성 번호하고 그 다음에 실시된 날짜 그 유효한 기간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발리데이션에 그 항목이 충족이 될지가 그래서 영어대 쪽에 진행하는 건 실제적으로 다 시간 점유성이에요 지금 정확히. 네. 그래서 그거를 디밸리데이션을 좀 누표 같은 경우는 저는 제품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녹십자에서는 네.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네. 기기에 대해서 검증이나 그렇죠. 편입에 대한 적격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하죠. 사이트에서 다시 다 네. 원료 제어처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는데 연구소 쪽은 좀 이슈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게 오픈이 되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의무가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기는 해. 근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적격성이 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사이에 얼마나 벌어져도 거기도 유지보수 개념이지. 네. 저희 거 대부분 연구소 중요기기는 우리 거랑 다 물려서 대부분 다 진행하는데 내가 적격성? 네. 그러면 진짜 어려워. X하고 용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서 등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석 장비가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경우가 내가 진짜 뭐가 이렇게 다 붙어 있던데 그건 업체에서 이제 전체 계약하고 유지보수 계약하고 붙여주는 거지. 근데 뭐 X나 이런 것도 돼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XL나 LMI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을 거야. 그런 것도 이제 시약 같은 것도 사실 JP 시설이 아니니까 보관 조건에 안 맞을 수 있고. 것도 안 맞고. 그거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JP. 그래서 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를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 그런 의미로는 그런데 현재는 그걸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가야죠. 이게 크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걸 근거로 해서 피어 어떻게 마스터 플랜 뭐 현황표 검토 계획이라고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어떤 조절해서 만들어.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메소드 밸리데이션 수행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왜냐면 가혹 테스트라든지 완화성을 갖다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완제품 시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잔류형배. 세개 하면 잔류형. 그리고 그 뭐냐 MV 계획서랑 보고서 형식을 이번에 좀 변경을 한번 해봤거든요. 좀 정보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한번 작성 한번 해봤거든요. 폴더가 틀린가 보네. 괜찮고. 준비 많이 했는데. 그니까. 준비 안 했어. 아니 그 과정이 그때 다 업무하면서 한 거라서 준비를 업무나 정보는 하면 좋지 뭐. 처음에 보면 목차로 이렇게 밸리데이션 범위 설정까지 넣었어요. 일단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범위 설정까지 넣었어요. 처음부터 보시면 적용 예측적 밸리데이션. 이건 사실 이건 PV에 보통 사용하는 건데 MV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학번이 10판 전에 실시되는 밸리데이션이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PC 부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밸리데이션인지 베리피케이션인지 그리고 인밸리데이션인지 그리고 사실 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시험법 한 건당 한 개를 작성하는 게 항목당 하나씩. 한국당 한 개를 작성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하는 게 맞아요. 예, 뭐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은 보니까 여러 개 합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긴 하나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용출 밸리데이션 정도가 pH별로 다 포함해서 들어요. 나머지 다 하나씩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책임 부분을 좀 자세히 넣었고요. 밸리데이션 범위 선정 아까 했죠. 미팅 선정이나 미팅 테스팅, 전체 쪽 시험이지, 중요 시약 변경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냐. 그 뭐냐 밸리데이션 검토 보고서에 저희는 중요 시약 변경에 대해서 네. 저걸 잘못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는 표시시험 한 번 쓰면 제 내가 다 낸다는 얘기거든요. 더 자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시약이라는 게 들어가는 화학명, 그 다음에 제조처, 그레이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중에 뭐가 바뀌었을지 저거 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혹시? 그럼 이걸 시약법에 외국에서는 요청을 하거든요. 시약 변경됐을 때 제조처랑 그레이드랑 그거 다 명시하라고. 항상 그 시약만 쓰게끔. 떨어지면 못 쓰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루피어 같은 경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루피어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너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점 업무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로 안 다루고 있는 데는 굳이 저거를 적용 안 해도 되니까. 예전에 PVA 같은 게 PVA 시약이 엄청 중요한 시약이거든요. 그런 게 가끔 있긴 있었죠. 다 똑같은 다 마찬가지. 왜냐면은 특이성이 다 달라져요.
유형물 지정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영향 안 주는 것 같은데 그 블랭크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동일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데 뭐 오늘 재학생 현실상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카테고리 선정 따로 넣었습니다. 계획서에. 그래서 카테고리가 1인지 2인지 3인지 그건지 체크를 하고요. 정도시험이기 때문에 특이시험, 스페시픽 테스트로 분류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아, 우리 해보라 아마 기억 안 나. 네. 그리고 기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내 항목 미실시 이유 이거를 잘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카테고리에서 빠진 시험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근거를 적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밸리데이션에 사용된 관련된 방법서 이것도 지금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한번 했습니다.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방법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모두 스코어에 따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밸리데이션이라는 행위 자체가 계획된 행위잖아요. 그 밸리데이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건데 밸리데이션 분석 저희는 지금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 정책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예정 일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시험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넣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예전 그 보고서 계획서에 보면 시험자 정보를 넣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변경을 하면서 시험자 정보라는 정보만을 넣었거든요. 시험자가 얼마나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지. 좀 이상한가요? 그리고 사실 그 서티 교육들 서티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시험자 적격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그 번호로 맞아요. 왜냐면 MV를 수행할 정도면 네. 그 시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가는 교육 장에서 서티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게 맞겠죠. 지금 적격성 평가 같은 경우에 적격성 평가 보고서는 있는데 이런 그 번호를 이렇게 1년 번호를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 개정해야 되겠네요. 갱신 보내는 거. 갱신 번호? 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국제에서 사용했던 건데 뭐 사생공장 수시 0112 여기서 발행 일자 적고 이쪽은 줄 수밖에 없지. 워낙 저희 크리티컬하잖아. 그렇게 서티피케이트 양식이 어떻게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저도 이름 넣어주시고 1년 번호를 관리를 해서 1년 번호가 나오면 이제 관리가 쉽겠죠. 이제 번호가 있으면 아무래도 얼마 만에 저 반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검체 정보 나머지 똑같습니다. 밸리데이션 실시 종합적인 내용을 들어가고 다음 밸리데이션 분석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서에서도 보면 실시 요약, 시험 결과 요약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수치도 나타내고 적합 여부를 할수 요약 들어가고 네. 그 다음 들어가면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항목별 시험 결과를 결과 분석, 좀더 시스템 적합성, 그리고 밸리데이션 종합평가라는 항목이 따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없었거든요. 밸리데이션 범위 선정이 적합한지, 적합, 부적합은 부적합을 할 리는 없겠죠. 아니 아까 재검토할 때 이런 내용을 넣으면 되겠네. 범위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절해야 되는데 안 되겠지. 뭐 그게 맞겠네. 그것도 밸리데이션 준비, 시험자 자격증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적합 체크하고 분석 준비 적격성, 분석 준비가 제대로 적격성 평가가 됐는지 적합. 여기서 뭐 부적합하면 말이 안 되는 거겠지 당연히. 밸리데이션 실시 뭐 시험 결과가 적합하다, 적합해주고요. 시스템 적합성이 적합했는지 표시해주고 계획의 변경 근거, 밸리데이션 계획서에서 변경된 사항은 무조건 다 계획 변경으로 기록으로 수정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 실시 입자가 변경이 되었다. 이 부분도 당연히 하는 것 이유가 좀 웃기네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달 발생 시 조치사항 넣어주고 최종 결론으로는
본 목표와 포즈 3.75mg 정도 시험에 대한 정밀성 시험 결과를 통해 정도 시험법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어. 최종 부분 마지막으로 누구를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기 휴식 밸리데이션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따로 검토주기 아까 보기 내용부터 3년에서 2년인데 별청문서, 일탈 발생 보고서, 일탈 발생 보고서, 시험부 데이터, 참여자 확인, 그다음에 서티, 시험자 서티. 보통은 시험자 서티랑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에 사용된 모든 시약에 대한 서티. 사용기가 들어갔습니다. 무선 한번 들어갔어요. 무전 한번 들어가더라고. 무전 한번 없네. 프로토콜에 들어가. 프로토콜 들어가. CC해야 되잖아요. 그걸 썼는지 넣어야지. 배워보사에 빠졌네. 내가 그 기기를 프로토콜에 쓴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썼는지가 나와요. 맞아. 기기 정보를 쓰시는 거예요. 기기 정보, 그쵸. 기획대로 쓰는 거. 여기 있습니다. 기기 정보는 분석 정보 제작서. 아니, 그 번호 그런 게 없잖아. 정보가 없고, 그냥 그거는. 근데 사실 여기를 뺀 이유가 계획서에서 밸리데이션 할 때 이 기계를 써겠다고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 못 쓸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기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의 변경에다가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따로 뺐거든요. 이거 완료됐어요? 끝났어요. 힘들어하잖아. 죄송합니다. 한개가 있네요. 저녁을 먹고 오라고 하시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너무 고생해서 돼요. 주제는 진짜 그러니까. 준비는 진짜 많이 해서 잘 하셨고 지금 얘기해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명확히 있잖아요. 현재 지금 작성되어 있는 MV 그다음에 앞으로 할 부분 보완할 부분 이 부분들은 규정안 병역 적용화시키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관련돼서 좀 주도적으로 더 보완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6년으로 정하셨어요? 6년이요? 네. 그 변경 주기를 관리되는 시험도 6년. 2년입니다. 아니 위에 밸리데이션 휴식은 6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진전하고 그게 왜 6년이라는 거죠? 그거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아니 이유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아니 우선은 2년 중이니까 5년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풀 점검을 하는데 저희 2년 단위로 정해놨어요 점검 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FX를 풀어주라고 그럴 일은 없지. 아니 저기 또 일이 될 것 같으니까. 밸리데이션 저희 6년이 지난 분석 발리데이션 6년 지난 애들은 3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거는 사장님 의견도 좀 많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주기를 하나 해버리면 가려기 편한데 저렇게 해놓게 되면은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물론 연속 관리가 안 되면 되게 번거로워. 그래서 전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근데 솔직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에 대한 게 결국은 약정 개정이 1년에 한 번씩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긴 시험 보 지금부터 예전 걸로만 할 수 있어요. USP는 그걸 시작하면 바빠요. 저는 베리피케이션을 우리가 한다는 가정하에 거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데 그치. 우리는 작품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 그냥 근데 이제 어느 회사든 기본적으로 완제품은 좀 타이트하게 봐요. 원료 쪽은 조금은 인정해줘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대상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픽스 관련해서 3년 주기로 받기로 했었나요? 적합서 인증 같은 경우는 3년 주기죠. 3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 전에 한번 쌓죠. 맞아요. 제가 적합 인증을 받아도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쭉 한 번 더 받아야 또 인증이 되는 거예요. CMP 적합인증. 주기는 3년으로 이렇게 3년 괜찮아. 3년 어떻게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금방 와.
14호 2년.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 부동산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한 다음 다시 정하는 거라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 노트란 얘기할 때만 들어오셔가지고 네. 부장님이 정작 그 앞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좀 차게 생긴 적이 있었는데 한창 노트란 얘기할 때 들어와가지고 트라이에서 별로 안 좋은